4킬도 디젤 엔진입니다. 차가 기울지만 자, 연비 테스트 20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좀 주춤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티구안이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 종적을 감췄던 모델이죠.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에 휩싸이면서 국내 판매를 한동안 중단했었고요. 이제 다시 올해서부터 국내 판매를 본격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사트 GT가 먼저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볼륨카 티구안이 2세대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내 시장에 다시 투입됐습니다. 경쟁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파괴력이 큰 모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2세대 모델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티구안 타면서 이 차의 경쟁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빈틈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차의 허점은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승할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자, 폭스바겐 티구안의 앞모습입니다. 티구안, 타이거와 이구아나를 합성한 이름이죠.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적용한 첫 SUV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길고 낮아졌고요. 보닛의 V라인이 강조된 모습인데요. 크기는 좀 더 커졌습니다. 길이가 55mm 늘어나서 4485mm고요. 너비는 3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40mm의 너비를 자랑하고 있죠. 높이는 40mm 낮췄습니다. 1665mm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옆으로 넓고 낮은 그리고 좀 더 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휠 베이스는 2680mm고요. 이전에 비해서 76mm나 늘렸습니다. 전체 길이는 55mm 늘어났는데요. 휠 베이스는 76mm를 늘려서 좀 더 안정감 있는 비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로 라인이 강조된 앞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측면, 뒷면 모습에서도 직선과 가로 라인이 좀 더 강조되는, 그래서 좀 더 각진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티구안이 좀 더 동글동글한, 그래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2세대 티구안에서는 좀 더 각진, 근육질의 모습, 젖살을 벗어낸 청년의 몸매를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입니다. 측면 차창 아래로 보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선이 살아있고요. 보디 하단부에도 직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앞뒤 휠하우스에 드러난 곡선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단정하게 정리된 측면 모습이지만 선과 라인을 살리면서 인상적인 측면 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휠하우스에는 235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능 타이어인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역시 타이어 하나만 봐도 이 차에 들이는 폭스바겐의 정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고한 가로라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뒷모습입니다. 범퍼 하단부에 좌측으로 배기구가 정리되어 있고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샤프한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고요. 그대로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무릎 앞 공간이 중요하죠. 작은 SUV이지만 무릎 앞으로는 주먹이 2개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 셈이죠. 늘어난 길이보다 휠베이스를 더 많이 키웠습니다. 휠베이스를 더 길게 뽑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체적인 비례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되었고요. 뒷좌석 공간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그 테이블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기댈 정도는 아니지만 뭐 영유아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이런 그 팔 힘을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옆으로 이제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도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쓰임새 있게 비치된 테이블인데요. 유아용 시트와 함께 매치를 해서 쓴다면 훨씬 뒷좌석 아이들이 즐겁게 혹은 유용하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버튼으로 이렇게 옆창은 완전히 내려갑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고요. 그리고 원버튼으로 역시 올라가고 뭔가 걸리면 리와인드 되고요. 굳이 라운드나 곡선을 쓰지 않고 직선을 위주로 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곡선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손잡이, 그립 하나하나에 모두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차 모습과 일맥상통한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센터 콘솔 뒤로 송풍구가 있습니다. 오늘 무지 더운 날이어서요, 그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 바람을 뒷좌석까지 뽑아 쓰고 있는데 제법 시원합니다. 그 아래 시트 냉난방 조절 버튼이 있는데, 그 아래 12V 전원 그리고 USB 충전이 가능한 전기 포트가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 승객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팔걸이 지지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 뒷좌석을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뒤에 5사람이 다 앉고도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뒤로 밀면 이런 정도의 공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뒷좌석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만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 베리에이션을 제한적이지만 나름 또 폭넓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로 870에 세로 1364mm의 아주 넓은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 거의 전체를 선루프로 덮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아주 쾌청한 날은 쾌청한 날대로, 또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또 그대로 아주 좋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선루프입니다. 뒷좌석 승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조금은 날카로워 보이는, 조금은 그래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도회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직선 위주의 인테리어입니다. 이전 티구안이 약간 동글동글 했다면 좀 귀엽게 보인 면이 있죠. 지금 와서 2세대와 견주어서 본다면 약간은 젖살이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2세대 티구안은 조금 더 성장한, 그래서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청소년의 몸 정도로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직선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어떤 근육질, 조금 더 강한 모습,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UV 코팅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에 따라서는 반사되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선글라스가 그런 경우인데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선글라스를 끼고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전자식 주행 보조 시스템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조향 어시스트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 오른쪽은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부분으로 오른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촉감 적당히 굵고 참 부드럽습니다. 좀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스티어링을 돌리는데 아무런 그런 저항감은 없습니다.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가벼운 조향을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선택페이시아 중앙에 딱 매립식으로 되어 있죠. 자,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폰,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주세요. 서울역 안내해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음성 구만. 음성 구만. 음성 인식을. 자, 이런 식으로 음성 명령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 커넥트를 통해서 모바일 폰과 스마트폰과 차를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러링크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함께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카에 보면은요, 여러가지 출력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출력과 토크, 지포스 등을 표시를 해 줍니다. 엔진 스톱이 일어났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다시 스타트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잠기는 거죠. 조금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요즘 엔진 스톱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오토스탑 기능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차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불편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두 개의 USB 포트와 aux 단자, 그리고 12V 전원구가 센터페이시아 제일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DSG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 박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죠. 7단 더블 클러치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차의 어떤 2.0 디젤 엔진과 호흡을 맞추는 7단 변속기인데요.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변속을 하고요. 변속에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특히 시프트 다운을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변속을 합니다. 엔진 소리는 확 커지는데요. 그걸 맞게 차가 많이 충격을 받겠거니 하고 몸이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긴장이 무색하게 아주 다운시프트의 충격은 거의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0.02초 만에 이제 변속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 하나의 클러치가 기어를 물고 있으면 다음 클러치가 다음 기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클러치와 짝수 클러치, 홀수 기어의 클러치와 짝수 기어의 클러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가 뛰자마자 다음 클러치를 물고 들어가면서 변속 시간을 아주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변속 시간은 그 성능과 연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변속 시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기어가 물려 있지 않은 시간이 오래일수록 동력은 낭비될 테고요. 그만큼 연료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변속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연비에도 좋고 성능에도 좋은 양수 겸장의 카드가 됩니다. 7단 변속기,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주행 모드는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스탑을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액티브 보닛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충돌 시에 보닛이 탁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부딪혔다 하실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보닛이 완충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인체 보행자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덜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폭스바겐 티구안 모두 4개의 트림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 TDI, 2.0 TDI 프리미엄, 2.0 TDI 프레스티지, 2.0 TDI 포모션 프레스티지, 이렇게 4개의 트림으로 라인업을 이루고 있고요. 시승하는 이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4,450만원입니다. 2차 윗급인 사륜구동 포모션 가격은 4,750만원이고요. 이 차의 엔트리 가격은 3,860만원입니다. 그래서 3,860만원에서 4,750만원 사이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면서 이 차의 동력 성능, 주행 성능 같이 느껴보도록 하시죠. 출발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새롭게 내놓은 2세대 티구안입니다. 자, 아주 차가 멈추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엔진도 이렇게 꺼지고요. 바로 잠깐 한 1m 움직였나요?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다시 엔진도 꺼집니다. 요즘은 엔진 스타트 스톱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잘 서는 것, 엔진이 잘 멈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시동될 때의 불쾌한 그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요. 이런 정도로 재시동이 걸립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불쾌할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아니다 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낮은 그리고 조금은 굵은 듯한 그런 엔진 소리가 들리고요.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가속감이. 이제 2.0 디젤 TDI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노즐의 연료 분사 압력이 1600바 정도를 보입니다. 이게 디젤 차들이 첫발 떼기가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처음부터 움직입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있죠. 이렇게 이런 정체 구간에서 차가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스스로 이렇게 가감속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완전히 놨고요. 차간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앞차가 빠진 만큼 약간 속도를 높였고요. 자, 여기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는 운전자가
멈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꽉 막힌 길에서 조금은 더 편하게 차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167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마력당 무게비 11.2kg 퍼 마력입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11.2kg이라는 얘기고요. 아마도 제로백 타임도 11초 안팎의 기록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에어컨이 아주 시원합니다.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인데요, 1열 좌우 그리고 뒷열로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공기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죠. 공기질 센서가 있고 항 알레르기 필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잠깐 멈춘 사이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1.5, 약 2.6회전 정도 합니다. 뭐 차가 작으니까 이 조향비도 좀 타이트한 게 어울리겠죠. 차에 딱 들어맞는 그런 스티어링 휠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아주 가볍게 조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체의 움직임이나 조향의 반발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성 운전자들이 이 차를 다루기에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SUV 이 차의 차급을 감안하면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짧은 구간에서 88 고속도로 본선 진입을 하는데요, 제법 가볍고 힘있게 움직입니다. 첫 움직임이 킥다운을 확 했을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확 밟았을 때 처음에 살짝 멈칫거리는 느낌 혹은 기대만큼 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초반에 살짝 들고요. 하지만 일단 움직인다, 탄력을 받는다 라는 느낌이 든 이후서부터는, 일단 가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으로 속도를 높여갑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가속을 이어가는 거죠. 1.0 디젤 엔진의 7단 DSG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5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출력이라고 보기는 힘들 테고요. 성능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세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 엔진에 욕심을 낸다면 200마력 전후를 노려볼만 한데요, 그런 성능의 욕심은 좀 적고 좀 더 효율에 치중한 그런 세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이 있죠. 소형 플랫폼입니다. 모듈러 플랫폼인데 그 MQB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2세대 티구안서부터 MQB 플랫폼을 적용을 한 거죠. 자,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키핑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를 종횡으로 자율 조절하는 반자율 운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굽어온 길인데요, 충분히 코너를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스티어링을 직접 제어하세요 라는 표시가 뜨죠. 그만큼 스티어링 휠을 놓은 시간이, 잡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앞차의 차간거리 충분히 잘 조절을 하고요, 차간거리는 또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좀 더 세밀하게 차간거리를 조절한다 싶은데요, 대체로 4단계로 조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5단계까지 한 단계 더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목적지, 현재 속도, 정해진 속도,
차로 주행 상태 등이 표시가 됩니다. 차가 왼쪽 차로를 밟을 때는 왼쪽 차로가 활성화되고요, 차선이 활성화되고, 오른쪽 차선을 밟을 때는 또 오른쪽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면서도 필요한,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7단 DSG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입니다. 더블 클러치죠. 킥다운 하니까 그냥 차가 엔진 소리도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차도 빠르게 속도를 올려갑니다. 기대 이상인데요, 이 가속감이. 이게 150마력의 힘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가볍고 경쾌하게 속도를 빠르게 올려갑니다. 기대 이상의 가속감입니다. 7단 DSG 더블 클러치 변속기는 변속 타이밍이 불과 0.02초에 불과합니다. 수동 변속보다도 더 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지고요, 성능과 연비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어가 빠져있는 시간만큼 동력과 연비가 낭비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빨리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힘의 낭비, 연료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다운시프트 할 때, 시프트 다운 할 때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RPM은 쭉 치고 올라가지만 변속 충격은 거의 느끼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잠깐 느껴본다면 그냥 가속을 쭉 올리고요, 자 7단으로 해서 올립니다. 쭉 해서 올린 다음에 시프트 다운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3단까지 떨어졌는데 변속 충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엔진 사운드는 쭉 올라간 걸로 봐서 변속은 일어나는 걸로 알 수 있죠. 변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몸이 느끼는 변속 충격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시속 100km 한번 보죠. RPM 1600 정도 올라갈, 1600 정도고요. 자, 6단, 5단, 4단, 3단 4600까지 올라갑니다.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사용자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코로 가봅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작동을 합니다. 페달을 꾹 밟으면 마지막 순간에 버튼이 하나 있죠. 저항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꾹 누르면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코 모드. 에코 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하면 제법 힘있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노멀 상태에서 어떨지요? 노멀, 조금은 더 강한 반응, 즉각적인 힘있는 반응 나타나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올라가면 아주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죠. 좀 더 강하게 가속이 일어납니다. 가볍고 경쾌하고 또한 속도가 높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어떤 그 불안감, 불쾌함 이런 부분이 없고요. 디젤 엔진 같지 않은 그런 경쾌한 가속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가속감입니다. 자, 시야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완전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렸는데요, 숄더 라인이 어깨 밑으로, 차창의 아랫부분이 어깨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을 걸치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차창의 면적이 넓다라는 얘기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선루프, 또 파노라믹 선루프도 아주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운전의 기본, 안전운전의 기본은 물론이고 모든 드라이빙의 기본은 시야 확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큰 이점이 되죠.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고속주행을 할 때도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안전은 물론이고 좀 더 고성능을 즐길 때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 시야 확보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통한 시야 확보는 물론이고요. 룸미러를 통한 시야 확보도 뒷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다 보입니다. 대개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어떤 한자의 산의 형태를 이루면서 룸미러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에 살짝 헤드레스트가 걸리긴 하지만 시야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요. 후방 시야까지 아주 정확하게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의 설계를 아주 영리하게 잘 설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능동안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160km까지 커버합니다. 상당히 고속 주행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의 도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정지했을 때 따라서 정지를 하고요. 3초 이내 재출발을 하면 차도 앞차를 따라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정지 시간이 길어지면 운전자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 거죠. 이 밖에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트래픽 잼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테고요. 레인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경고, 피로 경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른바 능동안전 시스템에 좀 더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싶고요.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의 에어백이 실내 안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예방안전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후에 필요한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이 차는 2차 충돌 방지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꽝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면, 그래서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차가 스스로 이 차의 속도를 제어를 해서 시속 10km 미만으로 속도를 확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여주는 겁니다.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개 교통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커버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8인치의 터치스크린 방식인데요. 자, 차가 스스로 차로를 인식하면서 오른쪽으로 구분기를 이제 부드럽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자, 뭐 중간 속도까지는 가속감이 경쾌하게 일어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고속주행으로 밀고 올라갈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23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시스템의 서스펜션이 함께 차체를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주행이 어떤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제법 빠른 속도로 속도를 올리는데 엔진 소리 그렇게 무리가 없죠. 하지만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감도 제법 나고요.
빠른 속도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무리 없이 속도를 올립니다만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한계 속도까지 속도를 뽑아내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힘있게 치고 나가다가 중후반에 가서는 조금 힘을 끌어 모으면서 시간이 필요한 가속을 선보이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SUV, 소형 SUV 타고 이 정도 속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한 SUV를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스포츠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속도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힘을 쓰고요, 기대 이상의 가속감을 보여주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성능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극한적인 성능을 요구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 바람 소리가 좀 커진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 세대의 티구안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진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 세대 변화를 거치면서 역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된 품질 수준, 성능 수준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볼까요? 계기판을 레인 어시스트, 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프론트 어시스트, 내비게이션, 오디오, 데이터는 이렇게, 주행시간, 자, 이 차 연비는 14.5km/L입니다. 리터당 14.5km를 가고요. 사륜구동 포모션 적용한 모델은 13.2를 기록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진 국내 연비 규정을 감안을 하면 상당히 우수한 연비임에 분명하고요. 운전자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면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요, 노면 충격을 센스 있게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하지가 않고요. 차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노면 충격을 걸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역시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티구안의 경쟁력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쟁자들이, 경쟁 모델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고속 코너 잘 돌아나가나? 상당히 안정감 있게 돌아나갑니다. 자, 사륜구동이 아니고요, 앞바퀴 굴림 모델입니다. 2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높은 수준의 안정감을, 특히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자,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죠. SUV니까 차체의 단면적이 상당히 넓은 SUV인데요, 바람소리 역시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잘 잡아냈는데요,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31을 기록합니다. 잘 다듬어 놓은 그런 디자인의 결과겠죠. 자, 조금 속도를 높여서요, 이제 고속 회전, 고속 코너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꽤 높은 상태고요. 코너 앞에서 속도 줄이고 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너가 시작됩니다. 가속을 조금 더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이어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차는 살짝 기운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무서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은 재미도 있으면서도요,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듦새가 훌륭하고요. 성능, 편의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 차를 빚어냈다, 만들어냈다 싶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경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의 안쪽 프레임에서 불빛이 반짝여서 훨씬 더 인식하는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불빛이 반짝이면 아무래도 시야에 혼선을 줄 수가 있는데요, 거울 바깥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타이트한 코너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죠. 제어하고요. 턴. 좋습니다. 차가 기울지만 급한 코너이기 때문에 차가 좀 많이 기우는 감은 있지만 불안감을 주지는 않고요.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잘 버텨줍니다. 큰 무리 없이 돌아나갈 수 있었고요. 네, 단도직입입니다. 하필 또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배기가스 인증 서류 조작으로 국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디젤 게이트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겁니다. 디젤 엔진 파문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잠시 퇴출을 됐었는데요, 다시 재진출하면서 역시 디젤 엔진을 앞세우고 있다.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한국의 시장을 지켜보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디젤 엔진 파문 때문에 퇴출이 됐었다면 재진출할 때는 디젤 엔진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조금 뒤로 빼고요, 가솔린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엔진 혹은 친환경 엔진을 앞세워서 포장이라도 좀 그런 형식을 띄운 뒤에 디젤 엔진을 들여오는 게 어떤 한국 시장을 존중하는 태도 혹은 무리를 일으켰던 입장에서의 올바른 자세,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보란듯이 디젤 엔진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에 재진출하고 있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의 소비자를 좀 더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자, 2세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실내 상품 구성 그리고 마무리 수준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지붕 틈새는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손끝이 이제 파고들 수 있을 정도의 틈새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재질의 단면은, 날카로운 재질의 단면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게 잘 감싸고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지붕의 틈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차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탓할 수준은 아니지만 품질 마무리 수준이 우수해졌다고 자랑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비 테스트입니다. 네, 헤이리 마을 내 한 컵숍 앞인데요, 늘 저희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지를 교대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교대역 2호선 안내 시작 하면 55.2km고요 약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연비 세팅을 다시 해야죠. 연비, 최근 리셋부터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서울 강남까지, 교대역까지 가면서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죠.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에어컨은 충분히 켜서 가기로 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야 되겠죠. 에코로 세팅을 시켰습니다.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14.5km/L입니다. 사륜구동은 포모션은 13.1이고요 1인구동 투휠 드라이브는 14.5입니다 이 차 투휠 드라이브고요. 자, 에이다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세팅을 하죠. 시속 90에 속도 제한에 딱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그 자이로와 88 올림픽 도로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지금 한강대교 남단입니다. 연비가 23km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4.5입니다 14.5km/L 인데요 15 잡고 무려 8km 이상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체 없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서 정속 주행이 가능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연비가 그렇게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나빠져 버렸네요. 22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정속 주행 상태로 쭉 교통 흐름을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교통량이 좀 더 많아지고요, 교통체증도 있을 테고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가다서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연비가 좀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뭐 이 상태로 쭉 간다면 20 이상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토다이어리가 연비 측정을 신경 써서 한 이후로 20을 넘는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교대역을 한 정거장 앞둔 서초역 내거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 지금 21 찍고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코 모드로 크루즈 컨트롤 위주로 운전을 했다라는 점 말고는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에어컨 충분히 틀었고요.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은 18도에 맞춰서 충분히 틀어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21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대역에 가면 최종 연비 기록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젤 엔진이고요. 워낙에 디젤 엔진의 효율이 좋죠. 연비가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진 스탑 시스템, 또 여러가지 차체 경량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정속 주행, 그리고 에코 모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우수한 좋은 수준의 연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나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운전자든지 어떤 드라이버든지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신호등을 지났고요. 이제 다음 신호등에서 신호대기에 걸리면 연비 끊도록 하죠. 오케이, 신호가 걸렸습니다. 딱 교대역 내거리를 딱 앞두고 도착을 해서 신호가 걸렸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고요. 연비 21 기록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4.5km/L 보다 훨씬 우수한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터당 6.5km 이상 더 갔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노하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 운전자도 누구나 에코 모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공인복합 수준의 이상의 연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비 테스트 20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로백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있고요. 하나, 둘, 셋. 처음에 좀 주춤하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멈칫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느낌 있고요. 이후에 탄력을 받으면 빠르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T1 탔습니다. 2세대 모델로 진화했죠. 성능과 상품성, 디자인 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성장한 모습이랄까요? 좀 더 성숙한 모습이랄까요? 디자인도 그랬고 성능도 그렇습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더 가벼운 가속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고속 주행까지 꾸준히 밀고 올라가는 힘 또한 차급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지형 변화가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차 시장뿐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이어갈지 이제 시장을 주목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